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스픽스 최지은 최장군의 정치본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일부 아주 특별한 순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지은 최장군과 김장군이 만났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이 추운데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이 12월 4일입니다. 네. 제가 어제도 의미가 깊고 어제 12월 3일 이후로 계속 우리가 지난 1년간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지난 1년간의 그 시간들이요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김주 대변인과 제가 막 그 돌아다니면서 많은 국민분들 그렇죠. 만났고 네, 네, 맞아요. 대통령 탄핵이 또 있었고 선거가 있었고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가운데 또 우리 의원님도 계셨었고 그래서 현장에 늘 우리 그러니까요. 최지은 우리 앵커님 계셨죠. 아, 그 생각이 네. 예, 나면서 오늘 좀 네. 모셔서 좀 네.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생각을 좋습니다. 했습니다. 네. 남다른 1년이었을 것 같은데 의원님한테는 네. 어땠습니까? 지난 1년을 이렇게 딱 떠올려 보신다면 1년 동안 아마 헌정사상 가장 많은 사건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역사의 변곡점이고 전환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끝난 1년이다. 늘 같이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어떻게든 윤석열 정권 제가 끝장내고 이재명 정부 네. 성공 수립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12.3 내란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사건이 말입니다. 터지고 예. 그거를 제압하고 또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데까지 녹록하지가 않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쉽지 않은 네, 상황이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24년 그러니까 1년 전 비상계엄 날 네.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하루는 어땠습니까? 그날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그날 뭐 바쁘긴 했죠. 예. 왜냐하면은 평온하긴 했지만은 의정 활동은 바빴고요. 그때만 해도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된다. 또는 윤석열 뭐 사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광장에서 토요일마다 집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날 오전에 11시경에 예비역 장군들과 함께 시국선언에 동참을 했었어요. 윤석열 사퇴하라 네. 하는 시국선언을 그때 있었고 그만큼 시기적으로는 윤석열이 정치 코너에 몰린 시기죠. 그렇습니다. 정치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종교계에서도 시국선언도 그렇죠. 있었고 시국선언이었잖아요. 교수들도 시국선언 있었고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 예비역 장승들까지 했었고 오후에는 이제 12월 달이 평온한 12월이었으니까 지역 행사가 많았어요. 행사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좀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다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차제에 예. 비상계엄을 알게 된 거죠. 비상계엄 딱 알게 된 순간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딱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듣자마자 미쳤구나. 이렇게 평온한 날에 계엄을 하다니. 예. 제가 계엄을 예고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다고 예고했는데 저는 예고하고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이런 평온한 날에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떠올려 보면 네.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우리 의원님과 같이 방송할 때였습니다. 네. 그때 여름 8월에 계엄 얘기를 꺼내셔서 사실 네. 저는 계엄이란 단어를 역사책에서만 봤지 겪어보지는 않아서 그렇죠. 네. 이게 무슨 계엄일까? 네. 물론 이제 윤석열이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저는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의원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요. 구조가 완성이 됐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네. 구조가 완성이 됐다. 네. 라면 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일찌감치 8월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때 네. 일찌감치 예언가의 모습을 보인 우리 김병지 의원님이 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일단 그 네. 영상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갈 때 혹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까지 동원하는 것 아니냐 국민적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때 건의를 하잖아요. 안보 장관, 국방부 장관 두 분 다 중앙고 출신이죠. 방첩사령관도 중앙고예요.
국방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에 경호처장 공간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불러서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내부의 양심적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처단하려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예비역 장성단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날이었군요. 당일날. 네, 네, 저 그렇죠. 시국선언 한 날이었군요. 네, 네. 아, 근데 저 영상 처음에 보면 아시겠지만 8월 18일에 네. 그때 전당대회 한창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전당대회 그때 계속 아, 따라다니면서 네, 방송을 그렇습니다. 했지만 네. 그 연설을 듣긴 했는데 와, 진짜 이 예지력이 네. 그냥 나온 것일까? 아니면 이제 어떤 그 큰 그림 안에서 조각조각을 맞춰보니까 이게 계엄으로 갔던 네. 것이냐. 네. 조각조각을 그때 맞추셨던 거죠? 그렇죠. 구조가 완성됐다. 네, 네. 예, 조금 더 풀어주시면. 징후가 있었죠. 예. 저는 군생활하면서 징후에 민감했었거든요. 모든 것은 큰 사건은 금방 터지지가 않고 징후가 사전에 있다가 터져요. 징후를 소홀히 하다가 당하는 거잖아요. 예. 북한이 공격하든 남침을 할 때도 징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인리 법칙이라고 1대 29대 300 법칙이 있습니다. 큰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는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고 29번의 사소한 사고가 일어나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풍백화점 붕괴는 실제 3, 4년 전부터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었어요. 시멘트가 떨어진다든가 벽에 금이 가는 네, 거. 네. 그리고 29번의 큰 징후가 있었어요. 천정 빔이 흰다든가 그 시멘트가 균열이 돼서 층이 생긴다든가. 예. 그런데도 방치한 거잖아요. 그걸 무시해서 그러다가 네.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서 예.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징후는 이미 그 윤석열의 징후가 많았습니다. 예. 계엄을.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가 계엄인데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 오면 오겠다라고 했고요. 첫째 징후는 사실은 윤석열이가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청와대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것도 임기 만들고. 시작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예.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이제 보면은 반국가 세력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 하는데 뭐 강복절 기념사회도 네, 네. 하고 한 8번을 해요. 그 반국가 세력이 뭐냐? 자기의 반대하는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처단하겠다는 네. 메시지를 계속 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 네. 방대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모아서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장군 인사를 보면 네. 확신이 생겼죠. 여인영 장군을 중앙고 출신을 예. 방첩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하는 걸로 봐서 얘들이 계엄을 염두에 더 두는구나 해서 더 예.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경호처장이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을 모아서 공간에서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고요. 마지막 이제 제가 확신이 생긴 것이 8월 12일 날이었어요. 그날이 경호처장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예. 그것도 신원식 장관이 잘하고 있었는데 예. 8개월 만에 그만두게 하고 딱 지명하길래 이제 계엄하겠다. 지금 정치적으로 그때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신이 생겨서 제가 지명하자마자 저 계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리고 방송에서 8월 15일 날 처음으로 방송에 나가서 계엄한다고 예. 했고 아까 전당대회 18일 날 또 했는데 그랬더니 얼마나 하살이 날아오는지 김병준은 계담론자다, 예. 음모론자다. 그때 당시에는 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초반에. 우리 당내에서도 예. 일부 의원들은 김 의원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 어떻게 계엄하냐 이랬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음모론자는 예. 얘기를 듣고도 계속 주장을 해서 예비를 시켰고요. 예. 나중에 이제 저 혼자 하사를 맞으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국방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때 김민석 예. 총리님도 국방위원이었고 박선원, 네. 부승찬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우리가 계엄을 막자. 그리고 이제 서울에 봄팀을 만들었고 맞아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만들면서
김민석, 박선원이 선봉에 서라 해갖고 네. 계속 이렇게 했었던데 그때 예고했던 것이 예방주사가 됐어요. 계엄을 막는 네. 저는 결정적인 계엄이 일어났을 때 빨리 비상계엄 해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계엄한다고 경고했더니 예.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해요? 반박을 했는가 하면 그때 야당이 그러니까 과반인데 그렇지. 어떻게 이걸 계엄을 기억하시네요.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빨리 가반 네. 해제하면 되는데 뭔 네. 소리냐니까 은연중에 국민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교육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 계엄 해제 절차를 잘 몰라요. 몰라요. 네. 계엄은 45년 네. 동안 안 일어나서 예. 죽어 있는 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예. 법학자조차도 계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걸 오히려 반박을 해주니까 된 거. 오히려 또 반대로 예. 야 박근혜 탄핵 때 기무사에서도 그때 문건이 나왔죠. 탄핵 예. 계엄 문건을 네. 만들었는데 그때 가반을 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 3, 40명부터 잡아들이는 것부터 하거든요. 예. 포고령 위반 예. 현행범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학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10시 반 밤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2시간 이내에 거의 다 가반이 오신 거죠. 저는 이제 그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만약에 그때 서울의 봄팀이 운영이 되지 않고 네.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징후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쳐 갔다면 네, 지금 어땠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때 경고가 없이 예. 그냥 일어났다면은 아마 비상계엄 해제를 그렇게 쉽게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긴 어려워요.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 그렇죠. 가다가 이렇게 네, 뭐 네. 끌려가고 잡혀가고 뭐 그런 그렇죠. 수순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듭니다. 그럼요. 그래서 참 그 징후를 놓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내란이 척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제 감옥에 간 상태 네. 지금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징후를 소홀히 하지 않아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일에 이재명 대통령께 그때는 이제 대표님 시절이었으니까 연락을 하셨다고. 네네. 네. 딱 그 비상계엄 일어났다는 얘기를 TV를 통해서 보는 순간에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가 생각났어요. 네. 이걸 해결하실 분도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가 당장 위험하다. 예. 왜냐하면 체포조가 가서 잡을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바로 전화했죠.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바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이미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비상계엄입니다 하니까 놀라워하지 않고 바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왜 비상계엄을 했대요? 그거를 왜 주불리 김명주 의원님한테 여쭤보셨을까? 그래서 네. 제가 그랬죠. 대표님 왜 이 미친놈들이 왜 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것은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 드릴 네. 테니까 지금 대표님 위험합니다. 빨리 체포조 갔을 수 있으니까 집을 이탈하시고 국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빨리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다급한데도 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김채고도 위험해요. 예. 쟤들이 노릴 테니까 빨리 이탈해서 국회에서 봅시다 하고 전화기를 끊고 짐 빨리 저희가 메고 다닌 쌔에다가 예. 속옷하고 뭐 네. 이렇게 한 3일분 엮고 바로 택시로 왔죠. 근데 택시를 타고 오셨다고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 봤는데 그 택시 기사님을 지금 찾으신다고요? 네네. 그거 어떤 사연입니까? 그분이 너무 고마웠어요. 네. 근데 그분 이름도 모르고 예. 그때 당해서 타니까 그 택시 기사님도 아시더라고요. 그분도 되게 처음에는 당황해하고 네. 분노해하고 그러면서 겁이 많이 질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정을 시키고 하니까 같이 저도 그때 당황스럽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계속 하는데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그 네, 단체 네. 대화방에 그런 것도 이제 네. 격려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는 사실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의원분들은 오랫동안- 모르실 것 같아요. 오랫동안 네. 훈련이 돼 있고 고민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행동 지침 같은 거를 우리 텔레그램에 단체방이 네, 있어요. 네. 지도부 단체방이 있고 국회의원 예. 전체 두 군데 다 동시에 올리는 거죠. 지금 국회로 와야 된다.
국회의원만 와서는 안 되고 보좌진까지 와야 된다. 보좌진은 뭐 어떤 충돌에 대비해서 그런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그거 막아야 네. 되잖아요. 보좌진까지 다 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올리고 그다음 이제 군에서도 파악하는 대로 또 수시로 생각나는 대로 지금부터 전화 이거는 도청될 수 있다. 도청돼서 위치 잡으러 갈 수 있으니까 텔레그램 전화 쓰는 게 좋겠다. 일반 전화 말고. 텔레그램 예. 전화는 또 거기 아마 예. 도청이 덜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 국회에 도착을 하면은 계엄군이 이미 에워쌀 텐데 충돌하지 마라. 충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와라. 왜냐하면은 포고령 위반으로 잡혀갈 수 있으니까. 현행범으로 어. 잡을 수가 있다. 예.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무방해라든가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정치 집회 못하게 네. 돼 있고. 그러니까 피해서 오라고. 그리고 막 그 안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많고 텔레그램이 와글와글 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주문을 했죠. 침착한 팀이 이긴다. 우리가 빨리 침착한 상태에서 150명 넘겨서 해제 결의안 이긴다. 침착해야 됩니다. 절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중간에 군부대로 전화를 그 아는 예. 인맥 쪽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동향을 좀 파악하고. 파악을 해야 예. 되잖아요. 파악도 해보고 예. 또 이쪽 안보 분야에 전에 같이 근무했던 분 중에 전문가 분들한테 제가 또 놓치는 부분이 네네. 있을까봐 지금 비상계엄인데 어떻게 조치하면 될 거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달라. 우리 당이 뭘 해야 되느냐. 예, 예. 뭐 그런 것도 그냥 바쁘게 오는 그러면서도 또 도착과 동시에 잡힐 수가 있으니까 예. 제가 단체방 같은데 예, 괜히 나 때문에 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뭐 안보 분야 단체방 뭐 또 뭐 이런 거 아, 있잖아요. 옛날 그렇죠. 전우들 네, 모인다 네. 이런 거 다 탈퇴시키고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빌미를 잡힐 거를 아예 그냥 안 만들고.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게 되게 되면은 예. 군의 후배들이나 연락한 그렇죠. 그 방이나 내역을 갖고 또는 또, 전우들 네. 모였던 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 시국 선언한 우리 네. 장군들 방 뭐 이런 것들 예비역 예. 그런 거 다 탈퇴하고 나가게 와중에. 하고 택시 안에서 그 와중에 예. 남양주에서 여의도까지. 그 짧으니 그래 얼마나 그 어두컴컴한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그때 기사님이 예. 계속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장군님 훌륭하십니다. 네네. 빨리 가겠습니다 하고 예. 또 도착해서는 도착하니 이미 경찰이 확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에워싸고 있는데 네. 그래서 기사님하고 어디로 가면 되겠냐 한 바퀴 돌아봅시다. 같이 이렇게 아, 같이 기사님이랑? 울타리 전체를 네, 돌았어요. 예. 외곽 도로 있잖아요. 네. 한 3km를 네. 하는데 그 국회 외곽 그 주변은 꽤 그 거리가 되는데. 그런데 그- 경찰들이 한 10m 간격으로 다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예. 그 기사님도 저쪽은 한 30m 나중에 저리 가도 괜찮을 되겠다. 것 같다 하고 오. 본인도 판단해주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 국회 도서관 있잖아요. 예. 도서관 앞에 쪽문이 있는데 네. 그 신분증을 찍고 들어간 자동문이에요. 회전문. 예. 거기에 한 분이 들어가는데 통제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저리 들어갈 테니까 기사님 잠깐만 대기하고 저는 그 안에 체포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안에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체포가 되면은 큰 소리 칠 테니까 저쪽에 시민들께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3분 후에 이제 가시라. 아 그렇게 하겠다고 빨리 안전하게 가시라고. 진짜 고마운 기사님이시네요. 네네. 그런데 뭐 그분 확인을 못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이 참 고마웠어요. 아, 그때 택시 그 운전해 주셨던 기사님 네. 혹시 방송 보시면 김병재 의원님 의원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상봉을 좀 감격의 상봉을 좀 해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그 기사님이 그때 힘이 됐어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저한테 그렇죠. 네. 격려 얘기도 해주시고 의원님 빨리 뭐 연세가 좀 지긋하셨나 봅니다. 그래도. 저보다 조금 네.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상계엄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네. 국회의원분들이 고군분투해서 일단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저는 오늘 오셨으니까 좀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이 일반 이적죄 관련해서도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군 출신이시니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나? 상당한 지금 증거를 갖고 계시는 건가? 있죠. 일반 이적죄는 예, 있죠. 외환죄 속에 보면은
외환 유치제가 있고 일반 이적대가 있어요. 그 외환 유치제는 법적으로 어렵죠. 적용하기가 상당히 왜냐하면 어려워서 적국과 네. 통모하여 그러니까 네. 북한하고 대화하고 통모했다는 그걸 증거가 잡기가 없으니까 쉽지 않으니까. 일반 네. 이적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적 활동을 한 거니까 예. 그것은 예를 들면은 무인기를 평양 네네. 상공 그것도 김정은이가 머무른 15 관저의 상공까지 예. 보내서 삐라를 뿌렸잖아요. 예. 김정은 일가를 그 욕하는 삐라. 그럼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을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뭡니까? 국지전이나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잖아요. 의도적으로. 예, 의도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여러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인기 등 아파치 헬기 또 뭐 우리가 전단 살포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이적제에는 충분히 해당이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북한을 그렇게 자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대응을 그것에 대응을 그러니까 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했으면 이게 진짜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인데 그렇죠. 북한이 이렇게 한 거는 왜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북한은? 일단 북한은 대응을 김여정 부부장이 수사적인 위협을 했죠. 너들 이러면 막 그 말로 막 네네. 했고 예전 같으면 군사적인 도발을 네. 하잖아요. 하는데 안 했던 이유는 저는 그때 국제 정세 때문에 그랬다고 봐요. 그때 북한은 러시아에 10,000명 이상을 파병을 보내는 중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시아에다가 10,000명 이상 보내고 북한에 있는 탄약, 포병 이런 무기들을 또 수출하고 예. 그러니까 현재 만들기 어려우니까 현재 군에 있는 무기들을 그대로 보냈을 거예요 수출을 그리고 10,000명 이상 막 보내야 되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선 2개 전쟁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2개 전쟁을 하면은 어렵거든요. 예, 북한 예. 능력으로 10,000명 이상 보낼 때는 본인들이 안보 공백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월남전에 예전에 그 사단을 보낼 때 엄청난 위기를 느꼈어요. 안보 공백이 1개 사단, 2개 사단. 예. 그래서 그때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보증을 받았어요. 그런 게 있듯이 북한도 2개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이쪽은 아예 국경선 하자. 예. 괜히 이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적대적 이국가론을 해서 우리는 예. 이제 너들하고 통일도 안 해. 적대적 이국가에서 국경선화하고 대신 말로 막 이렇게 네네. 위협을 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그러게요. 그 네. 만약에 그때 북한이 같이 거기에 응대를 했다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전쟁까지. 그러니까 여인형 메모에 있는 노아의 홍수, 네, 노아의 네. 방주, 네. 예, 그 표현대로 갈 네.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아, 그럼요. 예. 여인형 메모 얘기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최종 상태가 나오잖아요. 최종 상태는 이러한 무인기나 이런 것들을 보내서 최종 상태는 미니멈이 안보 위기. 안보 위기. 맥시멈이 노아의 홍수. 노아 홍수. 네. 미니멈 안보 위기는 국지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지전이 일어나면 안보 위기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연평도 포격 도발 예. 같은 김서로 네. 그것이 국지전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 노아의 홍수는 온 세상이 물로 잠겨버리는 예. 전쟁. 그러니까 소위 불바다 같은 그런 느낌. 전쟁이죠, 전쟁. 물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쟁까지 이 친구들이 그 핵책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국가의 전쟁을 막는 게 첫 번째 그럼, 임무예요. 예. 그런데 전쟁을 유발을 했다는 게 말이나 돼요. 본인들의 장기 집권이나 그런 걸 위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말이 됩니까? 네, 이게 네. 국군 장병들의 목숨 거기에다가 국민들의 목숨을 걸고 본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계획을 짰습니다. 일반 이적제 관련해서도 이거 앞으로도 밝혀질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아 이게 좀 제대로 밝혀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밝혀지는 저는 뭐 모양새를 충분히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 지금 증거들이 차고 넘치거든요. 예.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그런 사례들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예. 평양상공에 그런 것들은 차고 넘치거든요. 비행기로까지 다
드론 사령부에 갖고 있고 그 레이더 화상에 분석하면 아마 갔다 온 궤도까지 다 나올 겁니다. 그런 건 명확한 증거가 되잖아요. 예. 네네. 그 윤석열 쪽에서는 어떻게 소명할까요? 만약 그건 뭐 북한에 지금까지 계속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이었다? 대응으로였다. 예. 근데 그걸 그렇게 근데 대응은 네.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네. 비례 오물풍선이면 오물풍선 정도. 그렇죠. 네. 심리전이면 심리전으로. 그다음 총을 10발 쏘면 우리도 한 10발에서 한 20발 요렇게 서로 비례성과 그 적절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면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다못해 저것까지 하잖아요.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예. 원점은 오물풍선을 어디서 날리겠어요? 북한 군사분계선 북쪽 한 10km에서 15km 지점에서 예. 올리거든요. 그럼 북한 땅에다가 포격전을 해야 되면 네. 포격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국지전이나 전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의 증거가 저는 차고 넘친다. 예, 차고 넘친다. 그리고 평양에 무인기 보는 건 실제 행동을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뭐 이렇게 금방 흘러가지고요. 지금 이제 김명주 의원님과 윤석열 계엄 이후의 1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좀 약간 주제를 바꿔서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슬슬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네. 출사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일단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셨고, 네, 최고위원직은 지방선거 나가려면은 예,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2일이 마지막 지점이라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12월 1일인가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12월 달까지는 저는 지금 내란 척결이 덜 돼서 전담 재판부 설치라든가 네, 사법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여론을 만들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 넘어가서 예. 어느 정도 사법 개혁이나 내란 척결이 어느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경기도를 준비할 예. 그런 예정입니다. 그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지사의 물망에 네. 오르내리는 의원님들도 좀 많습니다. 보면은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한준호, 염태영 의원들이 지금 경기도지사, 지금 이제 현재 김동연 현 지사 비롯해서 추미애 의원, 권칠승 의원, 박정, 강두구 네. 의원, 뭐 이제 네. 뭐 이렇게 다 지금 이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의원님만의 차별성, 네. 예, 지금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은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경기도가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 공동체인 예. 예. 이재명 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아는 저가 만약에 한다면은 경기도가 그 이재명 정책을 그대로 이렇게 실현을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본 사회도 만들고 세계 표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AI 디지털 표준을 네. 제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AI 표준 도시도 만들고 그리고 기본 사회를 구상하고 그 위에다가 경기도의 어떤 서로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런 걸 하려면은 능력과 그만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저의 비전은 이재명 대통령을 같이 근무하면서 이재명 비전과 갖고 또 그 공유를 했고 예. 또 그러한 방법도 다 아는 거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할 때 앞서가는 정책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김동연 도지사 오면서 그걸 좀 개성 발전을 계속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가 봤을 때 부족한 미진한 부분이 좀 부분 있다. 많은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도 지자체가 뒷받침해 주면서 같이 가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때문에 저 같은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와 같이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또 추진력 있는 김병주가 나가는 게 어떻느냐라고 주변에서 많이 권유들을 하고 예. 또 여론조사 같은 데도 항상 저 이름을 끼워서 출마 선언을 안 했지만은 끼워서 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 내란 세력 척결에 앞장 서주신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12월 한 달간 그리고 뭐 향후 진짜 내란 세력이 네. 척결되는 그날까지 또 사성장군 출신이시니까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선봉장에 좀 서주시기를 국민한 사람으로서 당부를 드리면서 네.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의원님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조작과 금품 수수, 공천 개입. 김건희 특검팀이 전직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에게 징역 15년의 그 형을 구형하면서 적용한 죄목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시절 내내 V0로 불리면서 영부인의 지위를 사유화하고 이를 악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김건희의 말로 는 어떠할까요? 한 언론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건희의 말로가 처참한 모양새다. 자, 관련된 이야기 청순미, 지성미,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청순미와 지성미와 네, 네, 갖추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네. 텐데 일단 특검이 김건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벌금 20억 원을 구형을 했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가로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예.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피선거권 박탈 문제가 있고 해서 별도 분리 선고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4년이 나왔던 거고 도이치모터스와 이 통일교로부터의 알선 수재. 왜냐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딱 이 돈 받으면서 내가 이거 다 해줄 수 있어. 공무원이 하는 일을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하는 거. 김건희 씨가 딱 한 거예요. 통일교로부터 돈 받아서 청탁받고 이 했던 부분이 도합, 이 토탈 11년. 그래서 15년이 나왔고 부과해가지고 벌금 20억 원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많은 이제 또 법조인들이 그리고 전방 기사를 봤을 때도 한 10년 많이 나오면 아니면 오. 5년에서 10년 전방 기사를 저는 많이 봤어요. 예. 네, 그런데 저는 한 20년 구형할 거라고 이렇게 하고 뭐 말씀도 드렸었는데 네. 20년에는 못 미치지만 예. 이게 저희가 범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형을 막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0에서 50까지는 선고가 가능했던 범죄의 이 베리에이션이 있었고 그 영역으로 치면은 10년부터 50년까지는 선고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15년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15년이면 적은 구형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세게 나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특검이 뭐라고 최후 진술에서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다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알선 수재도 이제 양형이 언제부터 언제. 근데 내란은 너무 이게 일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모든 범죄가 다 양형 기준을 예. 갖고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양형 기준에서 포섭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특검의 워딩을 좀 정리를 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특검이 강하게.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어제 민중기 특검도 직접 출석을 했는데 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김건희가 사법 시스템과 국가 통치 시스템, 선거의 공정성, 대의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기존 양형이 포섭할 차원을 넘어섰다.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부족함이 크다. 이게 이제 특검 측이 밝힌 맞아요. 이유입니다. 그러면 양형, 기존 양형을 포섭하는 거를 넘어섰다라는 거는 50년 정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 보통은 그렇게까지 정말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네. 그거는 진짜 좀 뭐랄까요. 이 포섭하기 어려울 정도라고는 했습니다만 예. 이 그 기준이란 게 있다 보니까 예. 15년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국민의 법 감정, 국민들의 감정상으로는 그리고 재판부나 이 뭐 검사 측에서 자주 쓰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죄질이 나쁘다. 재질은 비난 가능성. 그러니까요. 이거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면- 그래서 이 미국 같은데 보면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200년형 뭐 이렇게 그렇죠. 때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아니 안 돼요. 법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죄를 하나 지었다 그러면 이게 각각이 3년형이다 예.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예. 해서 9 그래서 100년, 200년 예. 막 이렇게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 죄를 졌잖아요. 예. 이 김건희 씨도 도이치모터스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네. 위반, 그리고 통일교 관련해서 알선수재 예. 이 세 가지 위반인데 세 가지가 각각 범죄를 구성하면은 가장 높은 형에서 2분의 1을 가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그렇고 예. 만약에 똑같은
이제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에 해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더 높은 형으로 2분의 1 가중도 없이 뭐 이런 법 체계를 갖고 있어서 예. 기계적인 그 가산이 안 되다 보니까 네. 15년. 근데 15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적절했다. 근데 아, 그래요? 15년만큼 나와야지 적절했다는 그러니까 평가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최종 선고가 그 다음 달에 있는데 1월에 있을 예정인데 1월 28일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재판부에서 1심 선고를 15년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또 높이 할 수도 있죠. 높이 할 수도 예, 있다. 왜냐하면 그때 네.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네네. 그 유동규 씨도 6년인가 구형했는데 8년을 때려버리고 이럴 그렇죠. 수는 있어서 예. 구형이란 거는 사실 검찰도 아주 근거 없이 하지 않습니다. 일반 범죄에는 이제 구형표가 있어서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의견 개진에 불과해요. 판사들은 거기에 전혀 구속받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사실 또 사적으로 보면은 그걸 뭐 참고를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너네 의견에 불과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거보다 높이 진짜 20년, 뭐 50년도 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건희 쪽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김건희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구형을 듣고서는 헛 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다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하는 건 좀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얀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을 거꾸로 하고 썼더라고요. 네, 거꾸로 썼어요 마스크를. 예. 왜 그렇게 거꾸로 썼을까? 이 거꾸로 쓰면 알잖아요. 저희 이렇게 좀 코를 눌러가지고 네. 되게 답답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경황과 정신이 없는 건지 뭔지. 예, 그 정도로 지금 그 정도의 상태일까? 그러니까 지난 기일에는 어제가 마지막 결심 네. 공판이었고 그 전에는 이제 들어가게 해달라고 너무 몸이 안 좋다고. 근데 보석 청구하고 막 그랬었죠. 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재판부가 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재정한 상태에서 해야 방어권 보장이 됐다라고 보지 그걸 또 나중에 꼬투리 잡아서 막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보통 이제 성범죄자 이렇게 증언 때 하면은 가해자랑 그 증인이 피해자가 맞닥뜨리면 안 되니까 네네. 아예 개폐막을 치거나 아니면 이 피고인을 이 대기실로 안 보이는 대로 들어가게 하고 이게 피해자가 그렇게 예. 그 방식으로 원하면 귀로만 듣게 하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가 들 것 같은 거에 기대가지고 그런 장소에서 듣게만 했었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침대에서.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제 건강이 아프다는 점을 또 보석 청구한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아직은 기대하고 또 뭐 이렇게 재판부 앞에서 보여주는 예. 것도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다툴 여지가 있다. 참 이 법적인 용어 다툴 여지가 있다. 이 부분 그래서 다퉈 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일단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그 죄목이 세 가지니까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그냥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툴 여지 1번. 1심 선고를 할 때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이다라는 이 특검의 주장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1번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 특검이 증거로 냈던 부분이 있어요. 이 김건희 씨가 본인의 계좌를 관리했던 그 증권사 직원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게 자동 녹음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특검의 증거로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얘네 거의 도둑놈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맡겼는데 6대4를 달래. 어느 증권 위탁을 맡겨도 6대4로 나누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모종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딱 그 사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이 송금이 된 흔적까지 손실 나왔어요. 보전금 4,700만 원. 맞아요. 예. 이러면 그건 완전히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자기네들이 이 사람들이랑 완전히 결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 관계도 아주 이례적으로 많이 줬던 거예요. 통상의 주식 거래를 맡겼던 거 0.1%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만 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몰랐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1심에서 과거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이 다 먼저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었을 때 김건희와 가장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고 하는 쩐주가 있었어요. 손모 씨라고 해서.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항소심 가서는 공소장을 바뀌어요. 이거 자본시장법 위반에 방조가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난 돈만 주고 나 관여 안 했는데 나 몰랐어.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어오는지 정식 투자로 돈을 벌어오는지 몰랐어. 아니야. 너 대단히 무리하게 대출 땡겨서 하고 이런 걸로 유죄 받았거든요. 그 같은 논리로 김건희 씨도 이거 무죄로 빠져나가기는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툴 여지 1번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검은 어쨌거나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3,800여 차례 통정
이상 매매를 했는데 여기에서 시세 차익을 8억 1천만 원 정도 거뒀다. 네, 뭐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럼 이제 다툴려지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알선 수재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건희가 실제로 통일교의 그 요청, 현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도록 관여했느냐, 이게 이제 주요 쟁점 포인트가 네,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갖고 다투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알선 수재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청탁 로비스트법이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 받고 그거를 대관 업무를 한다면 그거는 사실상 이제 그 범죄가 되는 건데. 이 대관 업무도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김건희 씨는 통일교에 현안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 당시에 특히 뭐 그 캄보디아에 진출해가지고 뭐 훈센 총리랑 접촉을 네네. 이 통일교 측에서 미리 하기도 했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장관의 그 축사 그것도 그것도 보냈죠. 예, 그것도 해달라는 사실 요청을 윤영호를 통해서 예. 해서 진짜 실제로 그 장관이 축사 영상에 했어요. 등장을 하잖아요. 예. 예.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 인증을 해줬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신 통일교는 무엇을 주었는가? 김건희에게는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하나를 줬습니다. 그라프 목걸이는 6천만 원이 넘어요. 예. 샤넬 가방 2개는 하나는 800, 하나는 1,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교환까지 해갔잖아요. 이건 파렴치한 거예요, 사실. 이건 뇌물 명목, 뭐 알선수재 이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을 아주 조심성도 없이 바꿔갖고, 그리고 지금도 그 목걸이는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DNA 채취 검사까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 전에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짝퉁 시장에서 엄마 무슨 네네네. 선물을 위해서 샀다 매우 정교하게 거짓말을 지어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어요. 실물이 서해건설로부터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데 통일교와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과예요. 통일교가 그냥 선물 준 거, 명품 갖다 바친 거. 더 심한 건 뭡니까? 전당대회랑 대선과정 중에 그렇죠. 전체 당원들이 가입을 예. 해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아까 자본시장법은 네. 도이치모터스는 자본시장, 완전히 자본주의 그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개미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게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선거에 완전히 정교 분리가 왜 있겠어요? 종교라는 건 신념의 영역이에요. 합리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확신과 믿음의 영역인데 거기에 정치가 관여하면 종교 지도자가 그렇죠. 지시하면 그거는 완전히 혼탁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한 거예요. 통일교 내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선 때는 뭐 5개 지분과 이 국민의힘의 지역위원장들을 맞습니다. 면담하고 예. 미팅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지 거기서 끝났나요? 김건희가 문자를 보내 너무 고맙다고. 윤영호 씨 통일교 2인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 이렇게까지 동원한 적이 없었는데. 기업, 예. 교육기관, 학교, 뭐 언론사 총동원한 건 우리가 처음이다.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해요. 이거 뭘 더 해야 됩니까? 거기에 또 가교 역할을 했던 건진 다 불고 있죠. 예. 건진은 또 윤영호 씨와 관련해서 비례의원도 추천해주겠다. 어쩐다 이러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선 그러니까 권성동으로 했다가 권성동이 사실상 출마를 하지 않게 되니까 이번엔 김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을 밀고. 우리는 김기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엄청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김이다라고 하니까 당원 당규를 바꿨었어요. 그때 당원 100%로.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네 명 중에 꼴찌였었죠. 왜냐하면 유승민 당원 하지 않고 5대5로 했으면 1등이었었어요. 나경원 그냥 주저앉혔습니다. 안철수 겁박을 당했죠. 그러면서 그 끝에는 뭐가 나옵니까? 로저 비비에를 또 김기현 그렇습니다. 대표의 예. 부인이 갖다 주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한테. 이걸 다 보세요. 보통은 범죄가 점점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범죄가 상당히 인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점점이 너무 붙어 있어요. 심지어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겠어요. 아이고, 뭐 빠져나갈 구멍이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군다나 없어 저는 보이고. 없다고 예, 특검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다툴 여지 세 번째, 이제 이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건데요. 김 씨, 그러니까 김건희.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무상으로 받아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는데 이거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가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소명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명태균이 네. 일단 다 불고 있고요. 불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같은 것을 갖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론조사 받아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돈 내고 받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인 겁니다.
그런데 돈 대신 명태균이 뭘 받아오겠다고 했다는 겁니까? 김영선 자리를 공천을 네, 받아오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김영선이랑 이 세비를 반으로 나눠 먹으면 돈을 받는 셈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 김건희가 안 줬다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이럴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 그때 윤석열은 두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했어요. 국민 앞에. 그 2시간 넘게 막 코너에 몰렸을 때 기자회견하면서 나 윤상현이 그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어. 나 너무 바빠가지고 어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관위원장이었네. 아니요. 그 당시에 녹취가 나왔어요. 내가 윤상현이한테 하라고 했어라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뻔뻔스럽게. 심지어 김건희 녹취까지 나왔어요. 네네. 명태균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미르라고 했다고. 이 이름 팔지 말고 대통령 팔지 말고.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내가 미르라고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공천이 김영선 의원은 그 창원에 어떠한 연고도 없었어요. 원래 고향 쪽에서 정치를 네네. 했었고요. 고향도 거기가 아니고. 그런데 왜 갔지? 근데 뭐 여성 가산점 막 하면서 그때 꽂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월 1일인가 그랬었는데 그때가 당선인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되는 이 날의 기점에 실제로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당선까지 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 공관위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서 했다. 윤상현 의원 그 지시를 받은 직접 당사자 아닙니까? 회의록에 다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영선 경쟁력이 있나 좀 의아한데라고 했을 때 몰아붙였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윤상현이 왜 굳이 그랬을까? 지시가 있었구나. V0에 어떤 의중이 실려 있었구나. 이것도 저는 무죄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툴 여지 3가지 포인트 지금 적용된 죄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김건희 쪽이 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본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이렇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지. 근데 이제 이것만이 끝이 아닌 게 앞으로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일단 그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이 부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수사 개입 이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맞아요.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인사에도 개입하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한 부분도 재판을 앞두고 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어서 예. 박선재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기소 수순으로 아마 갈 겁니다. 네네. 추가 기소를 할 거예요. 그 나토 3종 세트도 아직 소명이 안 됐죠. 되지 안 됐잖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매건 매직과 관련한 부분도 재판으로 이배용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구형은 15년이 구형이 되었지만 한 징역 30년 정도는 살아야 되잖아요. 토탈하면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양평 고속도로도 안 됐고요. 그렇죠. 그거 되게 질질이 나쁜 거예요. 그것도 수사가 뭐 원희룡 전 장관을 기억으로는 추석쯤에 뭐 추석 지나면 부르니 네. 많이 했는데 그 뒤로는 네. 별로 소식이 없고요. 그리고 사실 매간 매직도 이거 단 한 건인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을 봤다라는 얘기가 있고 자기가 그리고 이배용은 완전 딱 떨어지게 금고 부계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 양 당사자 기소가 되지 않았고 네네. 그리고 또 추가 핵심은 어떤 정치평론가는 이게 제일 나쁘다고 본다는 거예요. 박성재. 박성재. 네. 박성재한테 새벽 4시에 예. 이 찌라시를 네. 보내지 않습니까? 찌라시 내용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기가 대통령실에서 찍혀서 나가게 생기니까 보복성으로 김건희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김건희 수사는 이미 일당들은 기소가 된 상황이었어요. 수사를 해도 너무너무 늦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털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해야 돼요. 그런데 정치 수사라고 길길이 날뛴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보낸 의도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찌라시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보낸 이유가 심리적인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줘서 보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네. 그 자기의 의중은 정치 수사인데 그 찌라시 본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어. 저는 약간 보면서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본인이 만들지 않았을까? 그랬을 이런 수도 의심을 있고. 해봅니다. 네, 예. 또 막 정치 수사라고 했던 그 윤상현 의원의 SNS 게시글을 링크해서 보내고 새벽 4시에 누가 근데 그 텔레를 바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문자를 똑같은 걸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김건희가 보냈을 가능성이 네네.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실토했었으니까요. 내 핸드폰으로 맨날 막 새벽에 좀 보고 있고 막 그런다. 막 보고 있고 사람들한테 그러면 당신 문자 미친 보내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했다. 피곤한데 날 네.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자기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에서 또 지나지 않아요. 그거 하면서 뭐까지 그 사족을 붙입니까? 아니 김명수 수사는 왜 안 되는 거야? 김정숙, 김혜경. 김혜경 수사는 왜 안 돼? 왜 나만 수사해? 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뒤로 수사가 막 이루어지잖아요. 되게 나쁜 거예요. 이거 자기의 어떤 죄를 덮기 위해서 한 이건 의도인지. 죄목을 붙인다면 뭘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청탁금지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특검에서 나오는 건 근데 직권남용. 청탁금지법은 너무 약해요. 약하고 처벌이 약해요. 근데 직권남용도 이거는 증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면서 직권남용이요. 법적으로. 예,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게 사실 이제 박근혜 때부터 좀 법리가 약간 좀 탄탄해지면서 좀 포섭 범위도 넓어졌달까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은 이게 사법농단에서 예. 판사들이 다 네네. 무죄 받았잖아요.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왜 그랬냐면 너무너무 부적절해. 왜 그 독립한 재판부에 이렇게 재판해라 저렇게 판결 내려라 하니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결문에 써놔요. 법원도. 근데 직권남용? 그런데 아무리 대법원장이고 법원 행정처라고 하더라도 그런 직권은 없어.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말 그대로 본인한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해야 성립하니까 남용할 직권이 없는데 부적절한 행위에 그치는 거지 법으로는 처벌 못하네 이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자기가 막 박성재한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이고 그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만 이 부분이 최순실 씨,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식으로 유죄를 받아요. 민간인이잖아요. 경제적 공무원이잖아요. 공동체라는 논리가 공동체. 그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박성재가 실제로 지시를 하다라고 내렸잖아요. 예. 이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특검이 쓸 썼- 수밖에 없는 아.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 공동체가 뭐야 엮어놓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반격을 하던데 그게 아니고요. 부부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항상 들어간 게 경제적 공동체예요. 내가 번 돈 같이 나눠 쓰고 생활비로 쓰고 배우자가 번 돈도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근데 정치 공동체란 표현은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최서원이 또 네. 그 박근혜 같이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박성재는 막 안방이라고 해놓고 약간 저는 모멸의 어떤 그런 감정을 담은 것 그래요? 같아요. 비하의 감정이라고 보세요? 비하의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잘 들었답니까? 그러니까 약간 막 쭈글쭈글 대면서 했을 아.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추정의 네, 영역이니까. 그냥 개인적인 감정. 예, 근데 박성재와의 연결고리로 직권남용 이건 처벌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하면은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세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더해지니까 예. 이 직권남용이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내고 또 윤석열도 같이 네네.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비난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수사에 관여를 했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어떤 주권자도 김건희한테 부여한 예.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면 그것도 정말 최소 5년 이상 그렇게 해서 해도 2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선고가 그것만 될지 기계적으로 더한다고 해도. 모르지만, 근데 이게 20년 갖고 될 일인가? 아마 라는 생각을 나오긴 합니다. 어려울 상황이 되겠죠. 지금 뭐 여러 첩상 중이니까 아직 예. 수사가 안 되는 아직도 이제 뭐 되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건 좀 짧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시절에 그 대통령실이요, 김건희만을 위한 무궁화 휘장이 박힌 사진 액자를 별도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엇인가?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소식이라서요. 좀 살펴봤더니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만을 위한 그런 별도의 액자를 제작한 전례가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액자, 김건희용 액자를 만드는 데만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쓰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공식 비공식 행사에 참석한 그 인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부 인사들에게 관례상 그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찍힌 사진을 이제 전달하곤 하는데 이 액자에, 그러니까 그 기존 액자에는 대통령의 그 전통 문양인 봉황이 새겨져 있는데요. 대통령 배우자를 지칭하는 그런 문양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김건희는 달랐습니다. 김건희가 찍힌 사진을 넣을 액자를 제작을 했고 거기에 무궁화 모양의 휘장을 달아서 이제 그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세금을 유용했다 하면 뭐 횡령이나 국고 손실까지 네. 있는데 국고 손실은 그 상한 그 선이 커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이 되게 깨알같이 그 대통령실에 만든 거에 관여한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인사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대통령실 그 윤석열 때 파우치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이게 뭐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국가의 상징이죠. 상징. 상징인데 네. 이게 무슨 펜시점 같은 데서 파는 것처럼 디자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김건희의 입김이 이제 미친 것 같다는 인상을 개인적으로 네네. 받았었고 이제 대통령실로부터 선물을 받은 인사들이 좀 약간 너무 뜨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각 그 뭐 팔도에 뭐 쌀, 뭐 그렇죠. 고추장, 네네. 뭐 술 이런 거를 특산품 위주로 네, 꾸미죠. 그런데 명절 때나 이럴 때는. 무슨 뭐 손세정제 뭐 이런 식으로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김건희가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인사도 액자 1,000만 원 이게 그거잖아요. 대통령과 같이 하는 공식 행사에 오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뜻깊어요. 그러니까 같이 꼭 사진을 찍는 그런 이제 행사가 있고 그거를 담아 드리는 건 봉황으로 하는데 자기용이 따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사와도. 네.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대통령으로 생각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진짜로.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는 거 있어? 나랑 찍어도 더 영광 아니겠어? 내 거 따로 만들어봐. 봉황? 이거 원래 있었던 거잖아. 예쁘게 무궁한 업. 야 이런 거 같죠.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데요. 이거를 법적으로 저는 좀 이거 다 묻고 싶어요. 다. 법적으로 예, 다 묻고 싶어요. 이게 여기 1,000만 원 이상이 쓰였지만 이런 돈이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얼마나 지금까지 이렇게 세금을 썼을지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세목으로 딱 정해진 비용이 아니라 유용을 그쵸. 했을 가능성은 좀 네. 높아 보여요. 1,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횡령 같은 게 의외로 해볼 수 있겠죠. 변호사님이 낸 세금 중에 한 100원 정도는 김건희가 뭔가를 저지르는데 무궁화의 한 점 정도는 예, 되겠네요.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이거 한 건만 고열받네요. 이겠냐고요. 많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예. 이거는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걸 보고 맞아요. 있으면 정말 아주 작은 거라고 해도 맞아요.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니까요. 김건희의 태도에 머물지 않고. 예.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답답한데 이달 말에 김건희 특검은 끝나요. 이제 2차 특검을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얘기하고 의원이 있죠. 얘기도 하고 얘기하고 있죠. 예, 이거 다 모아서 하겠다. 미진한 네, 것까지 네. 싹 모아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괜찮을까요? 2차 특검? 이게 특검으로 하면은 특검법이 또 별도로 발의가 네.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특검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인원, 예산, 규모, 기간, 무슨 수사를 할 것인지 이게 다 어쨌든 논의가 예. 돼야 돼요. 그러면 특검이 지금 말씀대로 12월이면 다 끝나게 네. 되는데 바로 특검이 발족하지 않으면 만약에 진짜 종합특검을 할 거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수사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면 그 공백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증거인멸이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예. 그리고 제가 대통령의 어제 워딩도 들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힘을 실어줬다 이런 평가가 언론에서 주되게 나오는데 저는 대통령의 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에 뭐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 정권을 향한 수사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의도와 상관없이 본인들이 너무 많은 범죄를 일단 저질렀어요. 근데 국가수사본부로 가서 수사를 하게 되면 또 정치 공방이 더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대통령으로서는 있는 것 같아요. 특검은 완전 중립적인 예. 외부 기관이에요. 한시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이 수사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건데 국가수사본부는 이건 행정부 그렇죠. 산하에 산하죠. 있는 거죠. 예. 경찰이라는 게 네. 아무래도 수사가 독립적으로 그렇죠. 된다고 제도적으로 한더라도 그럼 정치 수사를 한다 왜 이걸 하냐라고 계속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또 기간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더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우려가 된다. 그 진단이 저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발족해야 되는 거고. 근데 다만 특검이 발족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한다면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해서 국가수사본부로 특검 이거 더 연장 안 했잖아요. 예. 그럼 바로 그 순간 손은 떼야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첩을 할 걸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야 되는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가 특검이 생겼다고 다시
이게 물론 파견 형식으로 받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효율성이나 이렇게 많이 떨어질 떨어질 일관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이제 12월 4일인데요. 12월 말이니까 지금 이제 작업을 막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한다면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중간에 진짜 공백 생기면 그것도 미쳐버립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예. 그거는 좀 불편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 부분을 또 짚을 게 있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서 특별 성명도 냈고 기자회견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찬 자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 플러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보고 다시 저희 스튜디오에서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기관들 책임자분들이신데 우리 모두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또 법령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12월 면에서요? 3일과 예. 관련한 그 자리였잖아요. 예. 사법부가 왜 불신을 받게 됐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압니다. 다만 하면서 사법개혁에 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법개혁이 왜 초래됐습니까? 본인 때문이에요. 사실 사법부 구성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 이례적인 파기환송, 그거는 진짜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겁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자, 저는 두 가지를 네. 짚고 싶은데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분명히 한 입장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박성재가 불법성 몰랐다고 하면서 빠져나가는데 그게 맞아? 추경호도 같은 논리로 빠져나간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법리가 확립돼야 누가 유리하냐? 사법부가 유리해요. 네네. 왜냐하면 계엄의 그 야밤에 심야 긴급회의를 엽니다. 그 논의의 내용은 기사로도 남아있지만 그거잖아요. 계엄군의 아래에 사법부는 들어가게 그러니까요.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네. 조치를 해야 되냐. 후속 조치를 논의했어요. 불법성을 정확하게 그때 판명하지도 못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다고요? 분명하게 얘기한 건 헌법재판소였죠. 네. 헌법재판소가 이 심리를 하면서 이거는 반국가적인 행태다.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단 하루도 더 대통령 윤석열은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라고 나왔던 거예요. 대법원과 헌재는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죠. 그런데 헌재는 국민 신뢰를 받는 방향으로 예. 움직였는데 대법원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짚어보자. 당장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럼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재판부를 운영해보자. 이게 왜 위헌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 12.3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저의 기억이고 장유비 변호사님도 맞아요. 그러고. 예. 그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냐 일단.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보여요. 저는 이 부분도 참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입장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때도 한참이 또 지나서 이 내란에 대해서 입장이 그냥 나왔었고 서부지방 폭동에 대해서도 저는 한마디가 없었고. 법원 행정처가 그랬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고 예, 그냥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불려 나와서 얘기를 한 정도지 공식적으로 뭔가 발표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서도. 근데 거짓말을 저렇게 그냥 한 것인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좀 괘씸해 보인다라는 생각 1번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건데요.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법개혁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과 결부시켜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이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놓지 봤어요.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 마지막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각종 사법 정책을 거론하면서 법치의 붕괴를 주장을 했습니다. 입법 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사심제, 대법관 증언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이다. 이 조희대 그 워딩이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사법부 개혁은 당연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말은 하지 말자는 말과 저는 진배 없다라고 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아마 괴를 같이 한다고 읽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만 정말 내란 속의 윤석열. 지금 자기가 입법 붕괴, 사법 붕괴 얘기할 처지입니까? 그걸 제일 나락으로 가게 한 게 본인이에요. 네. 사법부에 대해서도 신뢰 잃게 하고 입법부, 국회는 제가 국회의장이 했던 말 중에 왜 국회가 개원을 하는데 안 왔던 대통령이 전례가 없는데 왜 안 왔을까? 박수 안 쳐줘서 왜 안 갔대잖아. 계엄을 하는 걸 보고 그래서 계엄하려고 안 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가면 인사하고 그렇죠. 어쨌든 소통해야 되니까. 그냥 철벽을 두르면서 했었는데 정말 모렴치고 이건 후안무치하다 윤석열은 그런 생각을 진짜 지울 수가 없고 사법부도요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한 해 만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독립권은 저도 정확하게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률 서비스 그러면 주권자한테 정확하게 해주고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질질 끌고 너무 예. 느리고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80% 90%가 판단도 못 받고 그냥 사실상 3심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상고법원 만들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계적으로 가져가자. 이 논의가 뭐 하루 이틀 됐나요? 아니 30년 됐어요. 본인만 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개혁을 피해 나갈 수 있다라는 착각 저는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